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연수이고 66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우체국에서 집배원으로 일했습니다. 골목의 시간과 사람들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일이었지요. 여름이면 땀에 젖은 우편 가방을 어깨에 메고 좁은 계단을 오르내렸고, 겨울이면 동상 걸린 손가락으로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연금 통지서가, 누군가에게는 손자의 편지가 제 손을 거쳐갔습니다. 저는 그 편지들이 제 것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았기에 한 번도 뜯어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봉투의 두께와 무게로 그 안에 담긴 마음을 짐작하곤 했지요. 남편은 제가 45이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병원비를 대느라 적금을 모두 깼고 장례를 치르고 나니 통장에는 3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 도연은 그때 25이었고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취직 준비 중이었습니다. 저는 도연에게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는 내 일만 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괜찮지 않았지만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아들이 자기 인생을 포기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도연은 30에 결혼했습니다. 며느리 지아는 회계사였고 똑 부러지는 성격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지아는 제 손을 보며 어머니 손이 많이 거칠으시네요. 핸드크림 사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친절인지 무시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만 웃으며 고맙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결혼 후 그들은 전세로 시작했고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단독주택에 남았습니다. 문제는 그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80을 넘기시면서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스불을 끄는 걸 잊으셨고 그 다음에는 제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우체국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시어머니를 씻기고 밥을 먹이고 밤새 뒤척이는 몸을 돌봐드렸습니다. 요양원을 알아봤지만 비용이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었고 저는 그걸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시누이 박영미는 1년에 2~3번 얼굴을 비췄습니다. 명절 때 나타나서 어머니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다가 식사를 마치면 언니, 내가 못 도와줘서 미안해요. 우리 애들 학원비가 만만찮아서라며 떠났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괜찮아, 내가 할게 라고 대답했습니다. 실제로는 괜찮지 않았지만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제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63이 되던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49제를 마치자 영미가 말했습니다. 언니, 이 집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어머니 유언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너희가 알아서 잘하겠지라는 말만 남기셨을 뿐이었습니다. 영미는 변호사와 상담했고 법적으로는 남매가 반반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제가 지불했던 간병비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3년 동안 모은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영미는 그건 며느리 돌이 아니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제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며느리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연과 지안이 집에 왔습니다. 지안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집 때문에 서류가 복잡해졌어요. 어머니가 집을 정리하시면 저희도 숨통이 트일 거예요. 저는 집을 정리한다는 게 무슨 뜻이니? 라고 물었습니다. 지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매매든 상속이든 빨리 결정을 내려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숨통이 트일 거예요 라는 말이 맴돌았습니다. 그 말은 곧 어머니가 짐이에요 라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우편을 배달하며 모은 돈을 남편 병원비와 시어머니 간병비로 모두 썼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우편 가방을 내려놓는 마음으로 그 집을 나가기로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는 고시원으로 갈 거야. 집 문제는 너희가 고모랑 알아서 해라고 말했습니다. 도연은 엄마 왜 그러세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기 때문입니다.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과 만년필 그리고 남편이 남긴 낡은 손목시계. 우체국에서 받은 근속 기념 트로피는 두고 왔습니다. 그건 이제 제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종로의 고시원에 방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방은 3평도 되지 않았고 창문 밖으로는 다른 건물의 벽만 보였습니다. 첫날 밤 저는 좁은 침대에 누워 손목을 만졌습니다. 30년 동안 우편 가방을 맨 자리가 욱신거렸습니다. 통증은 손목에서 시작해 어깨를 타고 가슴까지 번졌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장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박연수, 당신은 이제 아무것도 배달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그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고시원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그저 걷고 싶었습니다. 종로의 헌책방 골목을 지나고 낡은 사진관 앞을 지나고 시장 입구까지 걸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멈춰 섰습니다. 시장 어귀에 대필 서비스라는 낡은 간판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간판을 한참 바라보다가 제 손을 내려다 봤습니다. 거칠지만 아직 글씨를 쓸 수 있는 손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의 안부를 전했으니 이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적어드려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새로운 배달을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우편 가방 대신 만년필을 들고 우체국 소인 대신 제 이름을 새기며 고시원 첫 주는 적응의 연속이었습니다. 좁은 방에서 몸을 뒤척일 때마다 벽에 팔꿈치가 부딪혔고 복도에서 들려오는 다른 사람들의 기침 소리와 발소리에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침묵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우체국 동료들과 나누던 인사도 배달하며 마주치던 골목 사람들의 얼굴도 이제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배달했던 건 편지가 아니라 관계였다는 것을요. 다음 날 저는 종로 헌책방 골목을 다시 찾았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저 책 냄새가 그리웠고 누군가의 흔적이 묻은 물건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골목 끝 사진관 앞을 지나는데 한 여자가 유리창을 닫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제 시선을 느꼈는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들어오시겠어요? 차 한 잔 드릴까요? 사진관 주인 정미라 씨는 20년째 이 골목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디지털이라 증명사진 찍으러 오는 사람들만 있어요. 그래도 전 이 일이 좋아요. 사람들 얼굴을 보면 그날의 사연이 보이거든요. 그녀는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흑백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경직된 표정이었지만 그 안에는 각자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우체국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30년간 배달하며 만난 사람들, 매일 같은 시간에 우편함을 확인하던 할머니, 군대 간 아들의 편지를 기다리던 아버지. 미라 씨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글씨 쓰시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좋아한다기보다는 익숙해요. 우편 라벨 쓰고 반송 사유 적고 그런 일들을 오래 했으니까요. 미라 씨는 서랍에서 낡은 엽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제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보낸 거예요. 60년 전 거. 엽서에는 또박또박한 손글씨로 여보, 오늘 첫 월급 탔소.
당신 치마 한 벌 사가지고 갈 테니 기다리시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씨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기다림과 설렘이 배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시장 앞에서 대필 부스 한번 해보실래요? 요즘 사람들 손글씨 못 쓰는 사람 많거든요. 문자는 보내도 편지는 못 쓰는 시대예요. 미라 씨의 제안은 뜻밖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할 수 있죠. 선생님은 평생 마음을 배달하셨잖아요. 이제는 마음을 적어 주시는 거예요. 일주일 후 저는 시장 입구 처마 밑에 작은 테이블과 의자를 놓았습니다. 미라 씨가 빌려준 것이었습니다. 손글씨 펜, 편지지, 봉투를 준비하고 대필 서비스 한 통 5,000원이라는 팻말을 세웠습니다. 처음 사흘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 보다가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요즘 누가 편지를 써?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나흘째 되던 오후 첫 손님이 왔습니다. 70대 할머니였습니다. 내가 손이 떨려서 글씨를 못 쓰는데 딸한테 편지 좀 써줄 수 있겠어? 저는 네, 말씀하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경혜야, 엄마다. 다음 달에 꼭 내려온다고 했지?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 말고 너는 내일만 해. 보고 싶다.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했던 말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괜찮으니까 걱정 말고. 그 말 속에는 사실 나는 괜찮지 않지만 내가 걱정할까 봐 괜찮은 척한다는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정성스럽게 글자를 썼습니다. 할머니는 완성된 편지를 받아 들고 한참을 읽더니 고맙네. 내 마음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손님들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군대 간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헤어진 연인에게 보내는 사과문, 돌아가신 부모님께 올리는 제문. 저는 사람들의 말을 받아 적으며 제 안의 빈방에 누군가 들어오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제 손을 떠난 문장들이 봉투 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저는 다시 배달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낯선 청년이 제 부스 앞에 섰습니다. 26쯤 되어 보이는 그는 손에 낡은 라디오를 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 편지 제 가게에 붙여도 되나요?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요. 청년의 이름은 장도윤이었습니다. 그는 시장 뒤편에서 중고 라디오와 테이프를 고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사연을 모으거든요. 사람들이 버린 테이프에 녹음된 목소리들이요. 생일 축하 노래, 라디오 신청곡, 녹음 편지. 그런 걸 들으면 그 시간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도윤 씨는 제 편지를 보고 같은 걸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 글씨에서 시간이 들려요. 선생님, 우리 같이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는 주 1회 금요일 밤 도윤 씨 가게에서 작은 낭독회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주에 받은 사연 중 본인이 허락한 것들을 읽고 도윤 씨가 오래된 라디오에서 음악을 틀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첫 낭독회에는 5명이 왔습니다. 미라 씨와 시장 상인 몇 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여보, 미안했어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내가 너무 고집 부렸어요.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도윤 씨가 테이프에서 찾은 70년대 노래였습니다. 쉰 목소리와 제 낭독이 겹치자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낭독회는 입소문을 탔습니다. 3주 만에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왔고 도윤 씨는 가게 밖에 의자를 더 놓아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사연을 낭독해 달라고 부탁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오래 잊었던 제 목소리를 다시 배웠습니다. 우편 가방 대신 만년필과 독서 안경을 들고 저는 다시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낭독회가 6번째를 맞이하던 금요일 밤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가족 단체방에 메시지가 23개나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낭독을 마치고 도윤 씨 가게 뒤편으로 나와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신우이 영미가 올린 긴 글이었습니다. 언니, 변호사랑 상담했어요. 어머니 집 상속건 법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할 것 같아요. 언니가 간병했다고 해도 그건 며느리 도리고 법적으로는 남매가 똑같이 나눠 가져야 한다는 게 원칙이래요. 언니가 간병비 2천만 원 썼다고 하는데 그건 증빙이 안 되는 것도 많고요. 다음 주에 정식으로 재분할 청구 들어갑니다. 며느리 지안의 메시지가 바로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저희 대출건 아세요? 어머니 명의 때문에 서류가 복잡해져서 은행에서 거절당했어요. 이러다 전세 계약 만료되면 저희 갈 데가 없어요. 어머니가 집 정리 안 하시면 저희가 길거리에 나앉는 거예요. 제발 좀 결정해 주세요. 아들 도연은 한참 뒤에 짧게 적었습니다. 엄마, 일단 잠시 연락을 줄이자. 지금은 서로 감정적이라 말이 안 통해. 정리되면 다시 연락할게.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잠시가 얼마나 긴지 정리되면이 언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제게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선고였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도윤 씨 가게에서는 여전히 라디오 소리가 흘러나왔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골목을 벗어나 큰 길까지 걸었습니다. 차들이 빠르게 지나갔고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횡단보도 앞에 서서 초록불을 기다렸지만 건너지 못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삼각김밥 하나와 우유 한 팩을 샀습니다. 계산대 직원이 봉투 드릴까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기 때문입니다. 직원은 제 표정을 보고 조용히 봉투에 담아 주었습니다. 방에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삼각김밥은 뜯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다시 켰습니다. 단체방에는 새로운 메시지가 더 쌓여 있었습니다. 영미가 변호사 사무실 주소를 올렸고 지아는 어머니 답 좀 해주세요 라고 재촉했습니다. 저는 답장을 쓰려다가 지웠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배달한 편지들 중에는 이런 것도 있었을까요? 가족에게 버림받았다는 선고장 같은 것들. 아마도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걸 우편함에 넣으며 잘 전달되었으면 하고 생각했지만 정작 받는 사람이 어떤 마음이었을지는 몰랐습니다.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편지를 받는다는 건 때로 칼을 받는 것과 같다는 것을요. 다음 날 저는 부스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미라 씨가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손목이 욱신거렸고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30년 동안 우편 가방을 맨 무게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요일 오후 미라 씨가 고시원까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 있으세요? 낭독회에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선생님이 안 오셔서 걱정했어요. 저는 문을 열지 않고 문틈으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저 이제 못할 것 같아요. 미라 씨는 한참을 문 앞에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저녁에 낭독회 있어요. 오실 수 있으면 오세요. 기다릴게요. 저는 거절하려 했지만 미라 씨는 이미 복도를 걸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4시. 낭독회는 7시에 시작됩니다. 저는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짐을 쌌습니다. 고시원도 그만두고 더 싼 곳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지방으로 내려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에는 더 이상 제가 있을 자리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6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기다 말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받았던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낭독 후 선생님께 드리고 싶어요 라며 건넨 감사 편지들이었습니다. 저는 한 장을 꺼내 읽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머니한테 10년 동안 연락 안 하고 살았어요. 싸웠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적어주신 편지를 보내고 나서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울면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덕분에 저희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편지를 내려놓고 가방을 다시 풀었습니다. 그리고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66의 제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아직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도망치면 저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편지를 배달하는 걸까요? 저는 포기했습니다 라는 반송 스탬프를 찍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저는 외투를 입고 고시원을 나섰습니다. 도윤 씨 가게로 가는 길, 저는 편의점에 들러 물을 샀습니다. 목이 말랐기 때문입니다. 계산대 직원이 또 오셨네요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또 왔어요. 낭독회장에는 이미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미라 씨가 자리를 안내했고 도윤 씨가 라디오를 켰습니다. 저는 준비해 온 사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에게. 나는 10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대신 용서해 달라는 말 대신 이렇게 적습니다.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엄마가 준비되실 때까지. 저는 그 문장을 읽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박수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다시 떠돌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온몸을 죄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안부를 전했지만 정작 제 안부는 누가 물어주는 걸까요? 저는 손바닥을 펴고 우편 소인이 찍혔던 자리를 만졌습니다. 그 자리는 이미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골목 벽에 주저앉아 있는 저를 도윤 씨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도윤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제가 여기 있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도윤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 계셔야 할 곳은 선생님이 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날 밤 저는 고시원으로 돌아와 짐을 다시 풀었습니다.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이곳에서는 제가 필요한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월요일 아침 저는 다시 부스에 나갔습니다. 손님이 3명 왔습니다. 한 분은 손자에게 보내는 용돈 봉투에 짧은 메시지를 적어 달라고 했고, 다른 분은 오래전 헤어진 친구에게 보낼 안부 편지를 부탁했습니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화요일 오전 도윤 씨가 제 부스로 달려왔습니다. 손에 낡은 라디오를 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좀 들어보세요. 그는 스위치를 켰습니다. 지역 라디오 방송이었습니다. DJ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종로시장 골목에 사연을 적어주는 분이 계시답니다. 손글씨로 마음을 수리해 주신다고 해요. 금요일 밤에는 작은 낭독회도 여신다고 하고요. 사연과 소리가 만나는 시간이라고 하네요. 우리 청취자 분들도 한번 찾아가 보시면 어떨까요? 밤의 우체국 아직도 배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누가 방송국에 제보한 걸까요? 도윤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라 누나가 문자 보낼 때요. 선생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한 건 그저 편지를 적어드린 것뿐인데 그게 방송에까지 나갈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부스 앞에 줄이 생겼습니다.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라디오를 듣고 왔다고 했고 어떤 분은 친구에게 소개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글씨를 썼습니다. 손목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사연을 듣고 그 마음을 종이 위에 옮기는 일이 제게는 숨 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웠습니다. 수요일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미라 씨가 중간중간 차를 가져다 주었고 도윤 씨는 의자를 더 놓아 주었습니다. 한 주간 수입을 계산해 보니 40만 원이 넘었습니다. 고시원 월세를 내고도 남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새 통장이었습니다. 그동안의 통장은 모두 가족 명의였거나 시어머니 간병비 통장이었습니다. 저는 수입의 절반을 적금으로 넣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씩 1년이면 240만 원. 작은 돈이었지만 제 힘으로 모으는 돈이었습니다. 금요일 낭독회는 평소보다 2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도윤 씨 가게 안은 물론이고 밖까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날 읽을 사연은 한 중년 남성이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 저는 40년 동안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왜 저를 버렸는지, 왜 연락 한 번 없었는지. 그런데 최근에 알았습니다. 아버지도 저를 찾고 계셨다는 걸. 서로 다른 주소를 가지고 평생 엇갈렸다는 걸. 이제라도 만나고 싶습니다. 늦지 않았다고 믿고 싶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사람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도윤 씨가 찾아낸 80년대 노래였습니다. 낭독이 끝나고 한 분이 손을 들어 말했습니다. 저도 사연이 있는데 다음 주에 읽어주실 수 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에요. 낭독회가 끝나고 저는 수입을 정리했습니다. 한 주간 60만 원을 벌었습니다. 저는 그중 30만 원을 적금에 넣고 15만 원을 고시원 월세로, 나머지 15만 원은 생활비로 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를 쓰다 보니 5만 원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 돈을 봉투에 넣고 시장 입구 안경점으로 갔습니다. 사장님, 이거 어르신들 안경 맞추는데 보태주세요. 안경점 사장님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돈이에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제가 받은 돈 중에 나눠야 할 몫이에요. 저도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요. 사장님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이 좁은 방이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힘으로 월세를 내고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손바닥을 펴고 봤습니다. 만년필 잉크가 묻어 있었습니다. 우편 소인 대신 잉크 자국이 제 새로운 표식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지안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5살 배기 손주가 지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스에 앉아 손님의 편지를 쓰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안은 어색하게 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라디오 방송 들었어요. 저는 손님의 편지를 마저 쓰고 봉투에 담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니? 지안은 아이를 제 앞으로 살짝 밀었습니다. 준우야, 할머니께 인사드려. 아이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안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방송에서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울었어요. 제가 한 말들이 칼처럼 들리셨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안은 눈시울을 붉히며 계속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힘들다는 핑계로 어머니한테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한참을 지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안아, 나는 지금 당장 널 용서하긴 어렵다. 지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다만 내 원칙은 분명해. 상속 이야기는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진행하자. 법대로 공정하게. 그게 우리 모두에게 좋아.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할게. 너랑 도연이 서로 탓하는 말은 내 앞에서는 하지 말아라.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지안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은 체온이 밤의 골목을 밝히는 가로등처럼 따뜻했습니다. 지안이 돌아가고 저는 다시 부스에 앉았습니다. 다음 손님이 왔습니다. 저는 만년필을 들고 종이 위에 글씨를 썼습니다. 제 삶은 누군가의 안부를 확실히 확인해주는 작은 등불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다녀간 다음 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속 조정 기일이 잡혔다는 통보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아둔 서류를 가방에 챙겼습니다. 시어머니 간병비 영수증, 약국 처방전, 제가 3년 동안 빠짐없이 적은 간병 일지. 미라 씨가 제가 증인으로 나가도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매일 시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간병 후 지친 얼굴로 부스에 앉아 있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조정 당일 변호사 사무실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시누이 영미가 먼저 와 있었고 그녀의 변호사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간병 사실과 지출 내역이 명확하게 입증되었습니다. 박연수 씨가 지출한 2,300만 원은 상속 재산에서 우선 정산되어야 합니다. 영미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조정위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주택 시세 3억에서 간병비를 제외하면 2억 7천만 원이 남습니다. 이를 남매가 균등 분할하면 각각 1억 3,500만 원씩입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공정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돌보며 쓴 돈을 인정받았고 남은 금액도 법대로 나눴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영미가 복도에서 말했습니다. 언니, 미안했어요. 제가 너무 급했나 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감정적으로 대응했어. 이제 우리 각자 길 가자. 명절에는 연락하고. 영미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서로에게 칼을 겨누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했던 건 저는 더 이상 사과를 얻기 위해 버티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제 편을 들어주기를,
누군가 제 수고를 알아봐 주기를 기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상속 정리 후 받은 돈으로 저는 고시원을 나와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창문으로는 남산타워가 보였습니다. 방은 여전히 작았지만 온전히 제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사한 첫날 창가에 작은 책상을 놓고 만년필과 편지지를 정리했습니다. 제 작업실이었습니다. 부스는 계속 운영했습니다. 이제는 비가 와도 걱정 없도록 미라 씨가 처마 밑에 천막을 쳐주었습니다. 손님들은 여전히 꾸준히 찾아왔고 금요일 낭독회는 시장의 작은 명물이 되었습니다. 한 달 수입은 평균 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반은 적금으로 4분의 1은 생활비로 나머지는 시장 어르신들을 위한 기금으로 모았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시장 어귀에 개나리가 피기 시작했고 골목에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아들 도연이 부스를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편지를 써보면 안 될까? 저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편지?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서로에게 보내는 편지요. 지안이랑 저 그리고 엄마. 우리 말로는 잘 안 되니까 글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저는 서랍에서 빈 엽서 3장을 꺼냈습니다. 하나는 제게, 하나는 며느리에게, 하나는 도연 자신에게. 일주일 안에 써서 우편으로 보내. 손글씨로. 도연은 엽서를 받아 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일주일 후 제 우편함에 2통의 엽서가 도착했습니다. 하나는 도연이 지안에게 보낸 것이었고 하나는 도연이 제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것을 먼저 읽었습니다. 엄마에게. 저는 제대로 된 아들이 못 됐습니다. 엄마가 힘들 때 옆에 있지 못했고 지안이와 엄마 사이에서 비겁하게 침묵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이제라도 배우고 싶습니다. 엄마가 평생 배달하며 배운 것들을요. 천천히 가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저는 엽서를 내려놓고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변명하지 않았고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고 배우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다음 엽서는 도연이 지안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지안에게. 우리말의 온도를 낮추자. 서로를 탓하는 대신 서로를 기다려주자. 당신도 힘들었고 나도 힘들었어. 이제는 함께 숨 쉬자. 저는 그 엽서를 읽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짧지만 진심이 담긴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제 엽서를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받는 사람 연수. 보내는 사람 연수. 연수 씨, 당신은 여전히 배달 중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안부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저는 그 엽서를 봉투에 넣고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이틀 후 제 우편함에 도착할 것입니다. 제가 제게 보내는 편지. 집배원으로 살며 배운 가장 큰 지혜는 이것이었습니다. 말은 돌아서 보내야 안전하다는 것. 감정이 뜨거울 때는 한 발짝 물러서서 종이에 적고 우표를 붙이고 시간이 배달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 금요일 낭독회에서 저는 제가 제게 쓴 엽서를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 분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저한테 편지 써보고 싶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오늘 밤 써보세요. 내일 제가 우체통에 넣어 드릴게요. 낭독회가 끝나고 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다음 달에 작은 축제를 해보면 어떨까요? 사연과 소리가 만나는 밤이라고. 제가 모은 오래된 라디오들 전시하고 선생님이 쓴 편지들도 걸고요.
라이브로 낭독도 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준비해봐요. 지금 저는 시장 골목의 사연 대필가이자 밤마다 열리는 소규모 낭독회의 진행자입니다. 가족은 여전히 어설프지만 적어도 서로의 속도를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도연과 지안 그리고 손주가 낭독회에 옵니다. 함께 사연을 듣고 차를 마시고 조용히 헤어집니다. 거창한 화해는 없지만 작은 안부는 계속됩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의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이 잠시 쉬어갈 임시 우체국이 되었습니다. 배달을 끝낸 저녁이면 저는 손바닥을 펴고 잉크 자국을 바라보며 속삭입니다. 저는 오늘도 제 자리에서 안부를 전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가장 기다리는 엽서 한 장이 도착하겠지요. 받는 사람도 연수, 보내는 사람도 연수. 내용은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수신 확인. 당신의 노년은 진행 중이며 행복은 분실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엽서가 도착할 때까지 배달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만년필을 들고 누군가의 사연을 적습니다. 우편 가방은 내려놓았지만 배달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박연수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어쩌면 여러분도 가족 관계의 서운함, 경제적 불안, 이제 내 자리는 없구나 하는 외로움. 이런 무게를 메고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끝이라고 생각한 곳이 실은 새로운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평생 쌓아온 경험이 무용지물처럼 느껴지더라도 그 속에 담긴 따뜻함과 지혜는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께도 분명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축적된 기술, 삶의 지혜, 따뜻한 시선. 그것들은 절대 쓸모없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 필요한 곳을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나이 드는 것은 끝이 아니라 편집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는 시간입니다. 거창한 성취가 아니라 하루하루 전하는 작은 안부로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에게도 편지를 보내세요. 당신은 수고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일. 그것이 노년을 견디는 가장 큰 힘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